안녕하십니까. 돈 버는 건축, 호구되는 건축의 조감독입니다. 여러분, 건축 현장에서 가장 등골이 서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설계 다 끝내고 희망차게 첫 삽을 딱 뜯는데 예상치 못한 게 터질 때입니다. 제가 감독했던 대구의 대지 면적 약 700평 규모의 대규모 주차 전용 건축물 현장이 그랬습니다. 땅을 파자마자 현장 관계자 전체가 망연자실했습니다. 700평 대지 전체가 정체 모를 폐기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땅 밑이 거대한 쓰레기 산이었던 겁니다. 건축사, 지질 전문가들 다 모였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거 답 없습니다. 폐기물 수백 톤 다 퍼내서 버리고 새 흙 사다가 지방 개량 다시 해야 합니다. 라고요. 그 비용만 무려 1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땅속을 파보고 굳이 매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무조건 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저의 기술적 아이디어는 현장에서 폐기물을 직접 분류하여 집안 개량 공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못 쓰는 산업 폐기물은 원칙대로 반출하되 땅속에 묻혀있던 건축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선별했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이랬습니다. 이러한 사용 가능한 건축 폐기물을 재생골재와 적정 비율로 배합해서 집안 계량재로 다시 쓰자는 거였죠. 전문가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되겠냐? 진해력 안 나오면 책임질 거냐? 기술적 이의 제기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현장 경험과 기술적 근거를 가지고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수차례의 마라톤 회의 끝에 결국 누구도 제 논리에 반박하지 못했고 제 방식대로 저의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하기로 건축주가 최종 결정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10억 들여야 한다던 지방 개량 공사를 단 3억 5천만 원에 마무리했습니다. 무려 6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현장에서 직접 아껴드린 겁니다. 돈만 아꼈냐고요? 아닙니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그 건물의 설계 진해력이 1제곱미터당 2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한 방식으로 지방 계량을 끝내고 진해력 검사를 해보니 무려 24톤이 나왔습니다. 실제 기준보다 훨씬 더 단단한 땅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전문가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매뉴얼대로만 하면 돈은 돈대로 깨지고 현장은 딱 멈춥니다. 건축주는 죽어납니다. 현장을 정확히 알고 기술을 응용할 줄 알아야 진짜 돈 버는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 감사할 분이 계십니다. 저의 의견에 처음에 강력하게 반대하셨지만 끝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저의 의견에 동의를 해주신 건축사님을 이 시간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폐기물을 분류했고 어떤 기술로 집안을 다졌기에 6억 5천이라는 큰 돈을 아끼면서 진해력은 더 높였는지 지금부터 제가 직접 만든 PPT 자료와 현장 영상을 보면서 그 노하우를 가감없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주차 전용 건축물 시공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위기의 현장을 기회로 바꾼 결단, 건축비 9억 원을 지켜낸 현장 감독의 기록입니다. 이 현장 상황은 대지 면적이 730평, 규모가 굉장히 크죠. 지역 지구가 중심 상업지역 방화지구로서 도심지 한복판에 있었던 건물입니다. 이 도심지 한복판이라는 것은 민원에 굉장히 취약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는 철골조, 규모는 기계실 반지하가 있고 지상 6층입니다. 높이는 21.9m, 연면적이 약 2,900평이나 되는 대규모입니다. 주차 대수로는 설계가 335대입니다. 다음 요 시공을 한번 보십시오. 현장 조 감독이 기록한 360일간의 시공 타임랩스, 약 1년 동안의 공사가 진행되는 전 과정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밖에서들 보면 이렇게 다들 평온한 것처럼 순조롭게 공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느 현장이나 할 것 없이 이 현장 안에는 아주 위험한 작업들과 그리고 위태로운 작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과정을 한번 쭉 보십시오. 이제 철골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철골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새삼스럽습니다. 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설계 도면에 관련된 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제 콘크리트 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는 시트 방수죠. 자세한 거는 파트별로 따로 나눠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옥상 바닥 현장입니다. 네. 그러면 조 감독은 건축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자, 제가 건축 감독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편에 한번 따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 간략하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는 일, 전체 설계 도면을 다시 파악하여 설계에서 잘못된 부분과 누락되어진 부분, 그리고 과도하게 설계되어진 부분을 체크하여 설계 도면을 다시 완성하는 작업을 합니다. 보통의 설계 도면은 그 완성도가 60에서 70% 정도의 부실한 설계 도면이 대다수입니다. 설계 도면 아주 부실합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요즘의 설계 사무소들의 민낯이기도 하죠. 미완성 도면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공하면 미완성된 부분은 모두 추가 시공비로 산정되어 건축주의 지갑만 거들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덤벼드는 건축주가 99%가 넘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주지 남이 안 지켜줍니다. 건축주분들 최저가 좋아하시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하는 일, 이렇게 수정 보완된 도면을 바탕으로 건축주가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 건축주가 혼자 시공업체 선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같은 데만 낙찰을 시켜줘서 고생하는 거예요.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 각 업체에서 제출된 내역서를 검토하여 부실 견적된 업체를 찾아내고 견실이 내역 작업을 한 업체를 몇 군데 선정하여 건축주에게 보고하여 견실이 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이 내역서라는 것은 그 회사에서 이 내역을 작업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내역을 작성했는지 다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보면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서를 검토해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최저가로 입찰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 그런 행위는 휘발유통 메고 불구덩이 스스로 뛰어들어가는 인생에 있어 최악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주변에서 건축을 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런 늪에 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는 일입니다. 시공업체가 선정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건설도구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죠. 이 건설도구 계약서에 관련된 것도 영상을 찍어 놨습니다. 그거를 자세히 보시면 이 건설도구 계약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습니다. 건설사가 작성해온 도구 계약서가 아닌 조 감독이 감독 업무를 하면서 직접 만든 건설도구 계약서로 도구 계약을 하도록 합니다. 조 감독의 도구 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는 시공 중 부도가 났을 때의 대처, 공사 중에 유치권 행사에 대한 대처, 시공 중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에 대한 규제 사항, 물가 변동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의 규제 등등의 시공회사가 도구 계약서를 사인한 후에도 건축주 각 시공회사 을이 바뀌지 않고 준공 때까지 건축주가 항상 유리한 방향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도구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일을 합니다. 자, 네 번째 하는 일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시공회사가 도면에 맞게 시공하고 있는지, 설계 변경건이 발생하면 그 근거와 추가 비용이 건축주에게 유리하고 합당한지를 평가하여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사와 감리 그리고 시공사를 견제하고 설득하는 업무를 합니다. 이 네 번째의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와 감리는 물론이고 시공사보다도 더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감리가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죠. 자, 이 네 번째에 관련된 일도 따로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 놨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는 일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건축 현장이라는 곳은 이번 주차 전용 건축물과 같은 현장에서와 같이 규모가 크든 적든지에 상관없이 돌발 상황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건축주 편에 서서 건축주의 경비를 보호해 주려는 이들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에는 믿었던 건축사도 감리도 시공사도 똑같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건축주의 비용 지출은 거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의 위치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한 방법만을 모색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건축주의 비용 증감에 대한 생각은 크게 없습니다. 자기 돈 안 내는데요. 건축주가 돈을 어떻게 내든지 간에 자기들의 가장 유리한 쪽으로만 선택을 합니다. 건축사 큰 도움 주지 못합니다. 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건축주의 편에 서서 건축주를 도울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단 한 사람, 감독관만이 이들과 맞서서 건축주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를 시작을 하면 주변에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포크레인의 첫 삽을 뜨는 순간 730평 땅속이 전부 폐기물. 망연자실한 건축주 나만 바라보고 있네. 자, 이 건축 폐기물 나오는 현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대단합니다. 이거 전부 다 폐기물이죠. 이거 이 뭐 땅을 파자마자 뭐 표토층 걷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부 다 잔해가 나옵니다. 이거 건축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도 이 현장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전부 다 폐기물입니다. 다음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보시면 이 또 지하 매설물에 옹벽까지 있습니다. 옹벽까지. 이거 정말 기도 안 찼던 겁니다. 이런 현장 극히 드물지만 이 정말 큰일 났는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폐기물의 처리와 지방 계량 공법에 대한 대책회의가 바로 소집되었습니다. 건축주, 건축사, 토지질 전문가, 토목 시공사, 현장 소장, 그리고 조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폐기물 매립된 깊이와 상태를 확인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결과 잠정적으로 조감독을 제외한 모든 전문가들이 묻힌 토질의 성질을 산업 폐기물로 규정하고 730평이나 되는 대지 내의 모든 폐기물을 2m 깊이까지 걷어내어 다시 새로운 흙으로 지방 계량을 하는 것으로 윤곽을 잡고 1차 회의는 마무리되면서 토목 시공사로부터 약 9억에서 10억의 추가 경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추가 비용도 산정된 상태로 회의가 마쳤습니다. 그때 건축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속이 시커멓게 탑니다. 아마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자, 1차 회의 후 조감독은 산업 폐기물로 규정한 근거를 반박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에 착수하여 기술적 방어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지하에 묻혀 있는 폐기물을 산업 폐기물과 건축 폐기물로 분류하여 산업 폐기물은 걷어내어 반출하고 건축 폐기물은 철근과 같은 재사용이 어려운 것들은 반출하고 폐콘크리트, 폐벽돌 등등은 순환골재로의 재탄생이 충분히 가능하기에 현장에서 적절히 분류하고 재사용하여 재생골재와 함께 혼합하여 지방 계량을 하는 것으로 기술적 근거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진에서 우려한 부동치마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 근거를 수집하여 부동치마에 대한 확실한 기술적 우위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조감독의 기술대로 지방 계량을 하면 추가 비용이 3억에서 4억 정도 소요된다는 견적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난 후 2차, 3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반박과 재설명을 거듭하는 격렬했던 회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조감독의 책임하에 모든 공법을 조감독이 제시한 공법대로 지방 계량하는 것으로 지방 계량에 대한 종합대책회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만약 다른 현장의 상황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100% 건축주의 추가 비용은 무시되고 기술자들의 교과서적 이론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조감독의 진면모가 확실히 드러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계 진해력 20톤을 확보하기 위한 절실했던 지방 계량과 지방 다짐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현장 소장과 뜻을 맞추어서 직접 진두지휘하여 지방 계량을 완성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여기서 이 버켓을 이용해서 여기 나온 것 같이 산업 폐기물과 건축 폐기물을 전부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 전에 설명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 폐기물은 버리고 건축 폐기물은 같이 순환 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현장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보이시죠? 전부 다 콘크리트입니다. 밑에도 폐콘크리트 브레이크로 잘게 파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순환 골재와 폐콘크리트를 흙과 함께 혼합하여 이렇게 대매우고 난 다음에 보시면 여기 진동 롤러 있죠. 이 진동 롤러 다진기로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진동 롤러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진동 롤러란 어떤 거냐 하면 자체 중량의 진동 에너지를 더해서 깊은 곳까지 다짐 효과를 전달하는 기계입니다. 여기 보통 사질토 또는 골재층 등의
골재의 공급률이 높은 집안층에 사용이 됩니다. 입자들이 꽉 이렇게 공급률이 큰 것들이 꽉 물려서 진해력이 급상승하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진동의 울림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파장이 크기 때문에 도심지에서 사용할 때에는 진동 주파수를 정말 잘 조절하지 않으면 주변 건물에도 큰 진동이 전달되니까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이 진동 주파수를 잘 못 맞춰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나와서 지진 났다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 아주 이거 사용할 때 주파수를 이 기사님하고 현장 소장하고 잘 맞추어서 잘 사용해야 이런 땅에 진해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듭니다. 자, 이러한 노력으로 최종적으로 10억의 추가 공사비 지불을 예상을 했으나 3억 5천으로 해결해 준 사례입니다. 집안의 설계 진해력인 20톤을 확보하기 위한 절실했던 지방 계량의 현장에서 과연 누가 책임지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대규모 현장의 설계, 감리와 감독을 통한 기술적 노하우가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받았던 이 지방 계량 40일간의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지금도 밤잠을 설칠 정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나의 진심 어린 노력에 동참해준 건축사와 현장 소장을 이 시간을 통해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처음에 반대가 심하셨던 건축사님이 나의 이론과 기술에 동의해 주시고 절대적으로 믿어주신 것에 대해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진해력을 확보하게 된 현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지방 계량의 현장의 최종적인 진해력 시험 영상으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